안녕하세요. 독서를 꿈꾸는 독서 시간. 오늘은 3차시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세 번째 시간 학습활동 문제 한두 문제를 풀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3쪽. 다음 글을 읽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해서 짤막한 글이 나옵니다. 그거 특히 이제 도시공원이라는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논설문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도시공원. 현대인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위하여 도시나 근교에 만든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에 대한 첫 번째는 정의를 나타내주고 있죠. 도시공원에 대한 정의. 도시공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서 도시공원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의 정의와 기능을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 단락.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시설 가운데 하나에 있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도시공원이 이제 도시 안에 자연경관도 즐길 수 있고 휴양시설이나 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도시공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네요.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공원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문제점, 사회적인 약자들이 도시공원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 우선 도시공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구체화하고 있죠. 또한 공원에 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미처 배려하지 못한 시설물 때문에 시설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거기 그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동선이 복잡하거나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동선이 복잡하거나 안내 표시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 공원을 찾는 사회적 약자는 처음 공원 설치 시 기대했던 인원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도시공원의 정의와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네 번째 단락. 도시공원은 일반인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 이제 글쓴이의 이제 논설문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은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주장과 근거죠. 주장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주장과 근거는 저 밑에 나옵니다. 그거 간단하게 우선 적고 갈게요. 혹시 여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거 주장 플러스 근거, 주장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 단락에서는 1단락에서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도시공원의 정의, 기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은 그런 문제점을 이용 불편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근거가 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계획 및 기준
설정을 할 때 다른 시설들과 실질적으로 연계하도록 도시공원이 이렇게 다른 공간,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시설물들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다른 시설물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쌈지공원, 쌈지공원은 조그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조그만 공원, 작은 공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옆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쌈지공원, 빌딩 사이에 자투리 땅에 조성된 조그만 공원을 쌈지공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쌈지공원 알아두세요. 쌈지공원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하거나 쉴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 도시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만들자. 내용은 간단하죠. 도시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기능을 얘기하다가 도시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그런 여러 시설물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또는 제도적인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런 구조 알아두고 내용 파악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것도 짤막한 글이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활동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1번 사회적 약자가 도시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적어보세요. 도시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거 다 들어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든가 시설물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다라든가 동선이 복잡하다라든가 안내 표시가 잘못되었다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공원을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생각해보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동선을 좀 더 장애인들이나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을 잘 만든다라든가 대중교통 시설을 좀 더 확충한다라든가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준다라든가 뭐 이렇게 또 물리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어린아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둔다라든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시공원을 만드는 과정을 제시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 내용 파악만 잘 알아두고 그 내용의 사실적 이해를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단원은 감상적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적 읽기는 이제 우선 시 한 편이 들어있는데요. 다음 시가 주는 감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글을 읽고 감동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 글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추 한 알이라는 장석주 시인의 시입니다. 그래서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렇게 이제 이번부터는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그냥 짧은 글이라고 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글 속에서 이제 문학 작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화되는 거죠. 문학 작품과 서로 교감하는 거. 그래서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상적 읽기라고 해서 수필을 한 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고 나니 여운이 남아 한 해 동안 온갖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는 자연의 모습을 작은 대추 한 알에 담았다는 게 감동적이야라고 여기 말풍선에 있는 이 학생이 그렇게 이 시를 읽고 느낀 감상문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문학 작품은 자기가 자기가 읽고 느낀 점을
감동적인 모습을 감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문학적 읽기, 감상적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면 감상적 읽기란 무엇인가 간단히 읽고 그냥 또 정리하도 하겠습니다. 그 개념만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감상적 읽기에 대한 개념을. 자, 요 마지막 읽어볼게요. 독자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글에 나오는 여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재미와 감동, 슬픔과 연민 등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감상적 읽기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글의 내용과 표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발생한 감상적 읽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감상적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감상적 읽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감상적 읽기란 글의 내용과 구조 속에서 표현의 효과, 심리와 정서, 분위 등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 그리고 글을 읽고 내면화하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내면화한다는 겁니다. 내면화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감상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다양한 감동과 교훈을 얻는 것이 감정이 정화되는 과정이자 삶을 성숙하게 하는 특별한 경험임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예. 감상적 읽기를 통해서 자기가 감동하고 자기가 그거를 잘 체화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그런 특별한 경험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같은 글을 읽더라도 감동의 정도가 독자의 관심이나 수준, 독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상적 읽기라는 그런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85쪽을 가보겠습니다. 85쪽을. 85쪽은 장령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인이셨는데 이 장인으로 유명한 영문학자였는데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장령희 선생님의 미안합니다라는 수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수필이고 그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에피소드를 2개를 통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독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설문이나 어떤 설명문 같은 경우는 그 메시지가 정확한데 이제 이 문학 작품은 수필은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각자 독자가 느끼는 이제 어려운 말로 이런 것을 수용이라고 하는데 수용미학, 독자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글의 의미가 달라지고 글을 읽는 그 맛, 감동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 처음에 저기 앞부분 처음을 보도록 제가 이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담으니 자신의 경험을 그래서 체험적이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입니다.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을 살펴보고 작품이 주는 감동을 느끼며 글을 읽어보자.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 그리고 자아성찰, 자신이 많이 등장하죠. 자아성찰, 일상적이다, 자신의 경험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연코 인식하게 쓰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고맙다라는 말과 인색하게 그러니까 덜 쓴다는 말이죠.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라는 말을 라는 말일 것이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땡큐, 쏘리를 되뇌는 외국인들에 비해 우리는 여간에서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듯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특히 서양 사람들에 비해 이런 미안합니다. 고맙다 말을 잘 안 쓰죠. 그 말 2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오랜 유학생활 덕분에 나는 그나마 고맙다라는 말을 꽤 자주 하는 편이다. 조교나 학생들이 심부름을 해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곧잘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이제 자신의 경험이죠. 자신의 경험, 체험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경험, 체험. 그래서 글쓰기 방식이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경험적이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아 성찰, 경험, 체험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할 테니까요. 뭐 그냥 그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글쓴이는 고맙다라는 말은 그래도 잘 쓰는데 이제 이 주제가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에 비해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예,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고 어른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쓰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사실 말 한마디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작가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에 얽힌 그런 걸 통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쓰기가 왜 어려운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그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에게 거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옆에 걸핏하면 조금이라도 일이 있기만 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기가 미안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쓸까? 또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독자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자신을 반추해보고 자신의 경험과도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 여러분도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고민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주로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86쪽이에요. 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쨌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삶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자신의 과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경험하게 된 이 정도 뜻이에요.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약육 강식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라는 것이다. 그래서 승부근성이 투철한 내게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나의 경쟁 심리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이도 모른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옆에 조그만 거 보면은 요거랑 같은 겁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의미예요? 이 글쓴이에게는 패배를 의미하고 실패를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혹은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똑같습니다.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왜 애당초 남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며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독한 오판이기 때문이다.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 옆에 설명도 있습니다. 자격지심 잘 알아두세요. 자격지심은 자기가 남들보다 수준이 낮다, 스스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교과서 옆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격지심,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부족하게 생각하는 마음,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자격지심이라고 합니다.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 그리 어렵겠는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어렵지 않은데 자격지심 때문에 미안하고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미안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쟁 심리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네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미안하다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앞부분이에요. 처음 부분,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입니다. 내용 정리하면은 간단히 내용 정리하는 한번 처음 부분인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고맙습니다. 미안하다를 통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미안해 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패배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미안하답니다. 못하는. 두 번째는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걸 못하고,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네 번째는 무슨 자격지심이나 자기가 느끼는, 다섯 번째는 열등의식.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렇게 글쓴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글의 첫 부분, 서두 부분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렵지 않지만 그런 개념만 알아두고 그냥 내용의 사실적 이해, 일치 불일치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면, 사실적 이해, 일치 불일치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간 부분, 에피소드 2개가 있는데 중간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독서를 꿈꾸는 독서 시간이었습니다.